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을 향해 단 4시간 안에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현재 협상 중인 45일 휴전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남겼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또 이란을 향해서 구체적인 군사공격 시간표를 언급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화자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단 하룻밤 만에 없앨 수도 있다며 그 밤이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re doing unbelievably well, well at a level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7일 저녁 8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7일 밤 12시까지 파괴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량과 발전소를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서 미국이 원한다면 단 4시간 만에 벌어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인 7일 저녁 8시가 끝나면 곧바로 공격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3차례 유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 없는 최후 통첩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을 향해 적극적이며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서는 중재국들이 마련한 이란 전쟁 45일 휴전안이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y've made a proposal, and it's a significant proposal. It's a significant step. It's not good enough, but it's a very significant step. 다만 이란은 일시적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미국과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구조작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격추한 F-15E 전투기에서 미군 2명을 차례로 구출한 작전이 가장 복잡하고 험난했던 수색작전의 성공이라고 자평했는데요. 그러면서 24시간 이상 적진에서 버틴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 4대의 폭격기와 64대의 전투기 등 총 155대 항공기를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중요한 성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회견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이런 대응에는 실종된 장교를 찾고 있던 이란 측을 혼란시키기 위한 의도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is was also a race against the clock, as it was critical that we locate the downed aviator as quickly as possible, while at the same time keeping our enemies misdir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장교 실종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향해 해당 보도로 이란 전체가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며 그로 인해 수색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자를 밝히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이 돕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를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북핵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켰는데도 돕지 않고 있다는 불만인데 이번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불만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나토는 종이 호랑이라고 조롱하면서 호주, 일본과 함께 한국을 또 거론했습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 상선을 호위할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번에도 2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을 거라면서 그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도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 who I get along with very well, as you know, do you notice he said very nice things about me? He used to call Joe Biden a mentally retarded person. Okay.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주 이란에서 격추된 F-15 전투기 탑승자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한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구조작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고 생명도 위태롭게 했다며 정보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보도한 기자를 감옥에 보낼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We're going to find out it's national security, and the person that did the story will go to jail if he doesn't say, and that doesn't last long.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을 또 언급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시한의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 아니라 앞으로 무역 안보 협상에서 더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이 약 24시간 남은 가운데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 사이를 오가며 휴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최후의 노력은 급격한 확전을 막을 유일한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중재 움직임을 보인 건 바로 파키스탄이었죠.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6일 파키스탄이 적대 행위 중단 계획을 담은 중재안을 마련해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재안에는 즉각 휴전한 뒤 15일에서 20일 내에 포괄적 합의를 최종 도출하는 2단계 접근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파키스탄 외에 이집트와 튀르키예 등도 이란과 미국의 45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등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고, 또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미국과 이란이 1단계로 45일간 우선 휴전한 뒤 2단계의 종전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양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랍 각국 외교수장들과 대화에 나선 데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전화통화를 하고 종전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양측 모두 즉각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촉구했고요. 왕 부장도 중국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동조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과 전쟁 종식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일본도 보고만 있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전쟁 당사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 이번 사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 이란의 충돌 때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서 협상을 중재한 바 있는데 일본이 또 한 번 나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중재를 향한 노력에도 이란은 미국의 종전안을 다시 한번 거부하며 영구 종전만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재국들의 중재안에 대해선 이란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요구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상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된 완전하고 영구적인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란이 15개항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종전안을 또 한 번 거부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10개항으로 된 공식 답변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는데 일시적 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영내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수립, 전후 재건 지원,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등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مذاکره به هیچ عنوان با اولتیماتوم، با جنایت، با تهدید به ارتکاب جنایت جنگی 바가이 대변인은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민간 시설 공격을 시사하는 것은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른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중재국들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란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정당한 요구사항을 문서로 만들었고 답변 준비를 마쳤으며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터키 등 중재국들은 전쟁 중단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5일 밤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중재안은 45일간의 즉각적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강화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파괴 위협에 이란은 더 큰 보복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요르단 여러 지역에서 요격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28명이 다쳤습니다. 또 주택 59채와 차량 31대가 파손됐고 공공장소가 영향을 받은 사건은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전 이후 제가 요르단에 체류한 지 30일이 됐습니다. 최근 요르단을 직접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전쟁 초기보다 더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의 12개 도시에 대규모 파상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이번 공습에 사망했다고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이 확인했습니다. משמרות המהפכה יורים על אזרחים ואנחנו מחסלים את ראשי המחבלים. נמשיך ונצוד אותם אחד אחד. 이란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제약 의료장비 부문 24개 시설이 피해를 받고 박물관과 유적 131곳이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걸프국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여러 차례 파상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주거용 건물이 공격받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내고 앞으로 민간 시설 공격이 반복되면 파괴력이 더 큰 보복 공격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에 불응하면 이란 발전 시설과 교량 등 민간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한 것에 맞대응을 공언한 겁니다. ما از ابتدا اعلام کرده بودیم که هر تعرضی به اهداف غیر نظامی با پاسخ مضاعف به منافع دشمن در هر نقطه از منطقه روبرو خواهد شد. 이란군은 다음 단계 공격과 보복 작전은 훨씬 더 광범위할 거라고 위협하며 결사항전 태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시설을 또 공습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석유시설 공격이 거듭되면서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휴전에 재를 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는 아살루예의 최대 시설을 강력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일 남서부 후제스탄주 마슈아르 석유화학 특구도 공습했습니다. כעת שני המתקנים שאחראים יחד לכ-85% מהייצוא הפטרוכימי של איראן הוצאו מכלל שימוש ואינם מתפקדים.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계획에 종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란을 뿌리 뽑을 좋은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איראן היא לא אותה איראן, היא כבר לא אותה איראן. ישראל היא לא אותה ישראל. ישראל חזקה מאי פעם, ומשטר הטרור באיראן חלש מאי פעם.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공항에 이란 공군기와 헬기를 파괴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연일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헤즈볼라 같은 우군들까지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며 레바논 등 주변 중동 국가들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자 지구에도 끝없이 폭격을 퍼부어 휴전 이후에만 최소 7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석유 시설을 거듭 공격하는 등 마이웨이를 외치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방사성 물질이라도 유출될 경우 이란뿐 아니라 걸프 지역 전체가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남부 해안가에 있는 부쉐르 원전입니다. 지난 2011년 러시아가 완공한 부쉐르 원전은 1기가와트급으로 전력 생산 비중은 이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란 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미사일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부속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전쟁 이후 벌써 4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Мы фиксируем взрывы буквально в сотнях метров уже от городка, 700, 900 метров. Понятно, что 아직은 큰 피해는 없지만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발전소를 파괴할 수준의 공격을 단행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자칫 핵물질이 유출될 경우 이란은 물론 걸프역 전체가 재앙을 맞게 됩니다. 특히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는 걸프 국가들은 심각한 물 대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흘이면 걸프역 전체가 오염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장 수천만 명이 먹을 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방사능이 유출돼서 페르시아만이 오염되고 그것을 통해서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데 식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네바 협약은 댐이나 제방, 원전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원전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만 갈 때까지 간 중동 전쟁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휴전 후 종전 합의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이 미국과 이란에 전달된 가운데 이란은 휴전을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협상한 선박만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오션 썬더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라크는 어떤 제약에서도 제외된다며 이란이 선별 개방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해당 유조선은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의 자회사가 임대한 선박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션 썬더호와 더불어 최근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최대 16척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으로 대부분 이란 영토에 가까운 북쪽 좁은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이들의 통행을 통제했다는 건데 이란의 선별 개방 방침 아래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존과 같은 항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비속어가 섞인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이란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은 어느 한 나라의 실수만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흐름과 국제 무역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외에 다른 해상 운송로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굳히기에 나서면서 전쟁이 끝나도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말폭탄들이 쏟아졌는데 전쟁이 끝나기 위한 단계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확전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들의 행동에 달렸다라고 말하면서도 최종 데드라인이 내일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교량과 또 발전소들을 폭파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9시까지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 지켜봐야 될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발전소, 지금 보면 이란의 가장 중요한 발전소들 그리고 발전소만 때릴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뭐 가스전, 뭐 유전 여러 시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갈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협상이 진짜 결렬된다면요. 그러니까 조금씩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공격을 할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다 공격할 건지 사실 뭐 어떤 방식으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내일 오전까지 좀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데드라인을 또 연기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이 정말 최종 시한이다라는 얘기인데 모든 일이
단 4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그때 협상이 안 되면 오후 1시 정도까지 모든 걸 해결할 것이다. 이란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둘 다의 가능성이 있죠. 뭐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은 분명하고 더불어서 협상의 문도 여는 그 모습들이 보이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좀 봤습니다만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타코라는 별명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해갖고 마지막에는 계속 자신의 발언을 다시금 철회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근데 벌써 일종의 이런 최후 통첩을 여러 번 연장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더 연장을 하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최후 통첩의 그런 비중이 많이 실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일종의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4시간 안에 공격은 가능합니다. 이미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타겟 목표들을 당연히 다 군사적으로 확정을 해놨을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 타겟이 방금 우리 성일종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민간 시설이고 이게 당연히 확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 핵심적인 중동의 가장 중요한 원유 시설들을 다 건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란도 걸프 주변국의 동일한 시설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게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런 항행 통행의 자유가 오히려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다시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여전히 딜레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비록 시간은 하루밖에 없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물밑에서 뭔가 협상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는 미국이 원하는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라라는 일종의 강압 외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적극적, 의욕적인 참가자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글쎄요,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뭐 2주 전에는 국회의장 가리바프 의장이 아마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중요한 결정을 적극적인 협상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종 결정자는 저는 여전히 하메네이 즉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마지막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협상에 이렇게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최고 지도자와 혁명수비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지금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려운 점이 그 점이거든요. 그 점을 지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놓지 않고 지금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여전히 뒤에는 혁명수비대와 최고 지도자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아마 추정해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협상 시한은 이제 24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들어보면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마지막에 남은 건요. 이제 시간이 다 됐잖아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정도. 마지막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미국이나 아니면 이란 누군가가 한 측이 아주 큰 양보를 한다면 극적인 어떤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미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란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양측 모두 조금 크게 양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일시적인 휴전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휴전 기간 동안 추가적인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 협상은 이제 결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한 배경이 뭐냐는 질문에 부활절 다음이라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또한 국내 여론을 생각한 걸까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는 국내와 대내와 대외 메시지가 다 있죠. 좀 전에 우리 성일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적극적인 의욕적인 참가자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 이거는 대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이 협상 프레임 안에 이란을 끌어들이고 지금은 대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 쌓기도 되고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대내적으로 발신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을 갈라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가 누굴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고 또 이른바 뭐 협상파가 있다면은 온건파와 또 강경파 간의 일종의 서로 간의 뭐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활절 메시지는 이거는 대내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국내 보수와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부활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제 그런 날에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더 넘기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뭐 전쟁광이 아닌 거고 그리고 최소한 이런 종교적 도덕적인 선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하루가 더 넘어갔다라는 그 하루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뭔가 물밑에서 되고 있는 접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명분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협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란이 아닌 미국이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협상의 핵심 변수, 가장 어려운 난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로 알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면 협상이 잘 풀릴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런 발언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란이 지금 원하는 거는 휴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란은 지금 종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종전을 나중에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발점부터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세를 미국이 받겠다. 물론 이란이 받아서도 안 되지만 미국이 받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발언은 사실 협상에 전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을 또 콕 집었습니다. 자신들을 돕지 않았다면서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우리 한국을 콕 집었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까지 거론을 했어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언급해 주실까요? 뭐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시작된 거고 이기 때 확실히 더 확고하게 된 동맹관이죠. 그러니까 동맹을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동맹이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하면 착취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작년 11월 달에 나온 국가안보전략서나 올 1월 달에 나온 국방전략서 모두 동맹의 책임과 비용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의 기본적인 동맹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한테는 직접 전화를 해갖고 전쟁 중인 이 상황에서 프랑스 함대의 파견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거부를 당했고 나토 국가들한테도 마찬가지 나토 5조에 따라서 뭐 집단 자위권을 발휘하기를 원하긴 하는데 물론 그 조건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나토 국가들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또 한국과 일본 같이 인도 태평양의 핵심 국가들도 결국 군사적인 그런 지원 측면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불만이다. 근데 이번에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동맹에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 국가만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타르,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같은 국가는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 국가는 A급 동맹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분명하게 후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한국을 비롯해 나토와 뭐 일본의 모든 국가한테 방위비를 더 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 이후에도 그 지역의 안전, 무사 통행을 위해서는 뭔가 군사적인 작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논의에서도 이 동맹을 더 활용을 하고 동맹의 책임과 그런 그 비용을 더 증가시켜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고요. 일종의 동맹 회계 장부를 공개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상당한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특히 나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 전체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 외교적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또 생긴 셈이 됐습니다. 자,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 주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실종
장교 구조 작전에 대한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성과를 막 늘어놓으면서도 이 과정에서 첫 구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자와 언론사를 맹비난하면서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특정 언론사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특종이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작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미리 보도가 나가면 먼저 보도가 나가면 작전이 마무리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언론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언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CNN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계속 언론들하고 계속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언론에서 너무 빨리 보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기는 합니다만 뭐 언론 입장에서는 특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미 조종사 구출 작전과 관련해서 이란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 외무부가 밝힌 내용인데 미군이 주장한 조종사의 위치와 실제 그 항공기 착륙 지점이 크게 달랐다. 결국은 우라늄 착취가 목적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뭐 아마 그 위치가 좀 다르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미국이 비밀리에 우라늄 탈취 작전을 시행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지금 격추된 전투기에 격추된 것 같다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마 이게 이제 이스파한 쪽에 있는 그런 원전 즉 핵시설 지하에 아마도 60% 순도 60% 고농축 우라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사실 이 우라늄 농축 고농축 우라늄 탈취 작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냥 그 우라늄을 지하 핵시설에 묻는 방식, 즉 벙커버스터로 핵시설을 공격을 해서 땅속으로 묻어서 이란 당국이 찾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차선책으로 지금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방식은 가져오는 거지만 작전이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했다는 보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협상 시한은 다가오고 이를 통해서 이제 중재국들은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재안 내용을 보면 일단 즉시 휴전을 하고 그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종전안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한다, 합의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건 이란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이란은 지금 계속해서 휴전은 안 하겠다, 영구적인 종전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그런 중재안 중에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이제 파키스탄 등 중재국이 만든 거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두 가지 형태, 2단계 구상인데 일단 1차적으로 즉각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을 하는 이제 그것이 1단계고 2단계는 그 후에 15일에서 20일, 최장 45일 안에 종전과 핵 포기, 제재 완화 등을 통해서 일종의 포괄적 합의를 만들어놓은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종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휴전 후 종전의 그런 2단계 방식인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상당한 진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언사를 쓰면서까지 했다면 현재 전쟁의 전체적인 이 맥락이나 전쟁의 초점은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개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중재안이라면 뭐 미국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란이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일종의 휴전이 되고 45일 이후에까지로 휴전이 기간이 된다면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란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이란이 이것을 수용 불가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나 정전은 안 되고 제대로 된 종전 협상을 해야 된다. 또 그때까지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자신들이 통제권을 갖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상당히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휴전 후 종전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영구 종전이 아니면 휴전도 없다라는 이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 사이에 고도의 신경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합의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예, 이란에서는 임시 휴전만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재개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신뢰의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란은 45일 동안 휴전하는 거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45일 동안 휴전하다가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미국이 또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누가 보증해 주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시 휴전 다 좋다. 그러나 협상이 안 됐을 경우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을 통제해서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누가 보증을 해준다면 45일짜리 휴전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메커니즘 어떤 장치를 만들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마스가 계속 했던 얘기가 아니 이스라엘이 휴전 중에 공격을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냐.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는 계속 도장 안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능했던 게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말렸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미국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종전 외에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은 종전은 나중에 하자. 일단 휴전부터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해결책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 측에서 협상 중에는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아주 강한 약속이나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렇죠. 휴전 안에 이란도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 수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아무리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가 깨졌다.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거를 제3자가 누군가가 미국을 통제할 수 있는,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내가 반드시 맞겠다라고 약속을 해준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거를 누가 약속을 할 수 있겠으며 그 약속을 어떻게 또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제 생각에 미국이 양보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양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만드는 게 어렵죠. 네. 자, 이란 전역을 하룻밤 만에 제거할 수 있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 협상 불발 뒤에 미국이 어디까지 공습을 할 것인가, 이란 원전까지 때릴 것인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사능이 유출되면 걸프국들, 중동 전체가 지옥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전까지 건드려서 이런 방사능까지 유출이 된다면 트럼프는 국제사회로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텐데 그럼에도 감행에 나설까요? 이미 부시에르 원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란의 상업 원전이죠. 한 4차례 공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원전 자체를 공습해서 방사능이 유출되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 이제 그것은 주변 시설을 때리고 있다라는 것은 맞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여기를 제대로 공격을 하게 되면 부시에르 원전에는 이 핵물질과 사용 후 핵 연료가 다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외부 전력선에 큰 피해를 받게 되면 냉각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체르노빌급의 그런 근접하는 방사능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 쿠웨이트, UAE, 걸프 연안국가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원전에 대한 공격은 좀 상징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전을 타격하기보다는 그 주변 시설들, 특히 원전을 통해서 나가는 전력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어로 이제 그리드라고 불리는데 그런 망들을 주로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 외교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정도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란에 일종의 항복을 해라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더욱 우려되는 게 어제 오늘이죠. 새벽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인프라 타격이 민간인 처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이란 국민들은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민간인 시설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더불어서 그 트럼프의 참모들이 이미 좀 확인을 했는데 민간 시설 같은 경우에도 군사 시설과 좀 연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도 군사 시설과 연결돼서 그런 발전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군 쪽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민간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면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이것이 전쟁 범죄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특히 미 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또 받아들이는 미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 한 덩어리로 굉장히 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이란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걸프 국가의 비슷한 시설들을 다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기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따라서 유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때린다 하더라도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곳을 때리지 않을까. 실질적인 피해가 커서 이 정도 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교량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교량을 정말 파괴하고 싶었다면 상판이 아니라 밑에 받침대를 때렸어야죠. 근데 상판을 때렸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SNS를 통해서 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비록 내일 만약 그까지 시간 내일 한국 시간으로 9시까지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전면적인 공격보다는 상징성을 부여한 그런 공격이 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 더 파괴적인 보복을 하겠다라고 또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걸프 국가 교량 목록까지 공개를 했는데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이란은 주변 걸프국에 있는 뭐 담수 시설이라든지 석유 시설이라든지 더 큰 공격을 또 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뭐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중동 지역 전체가 사실은 특히 이제 걸프 지역이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카타르의 LNG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부다비에 있는 또 시설도 공격할 수 있고 또 원전을 때렸다 그래서 또 아부다비에 있는 우리가 지어놓은 바라케 원전을 또 공격하는 것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국면은 저희가 상상하기 싫었던 국면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란과 협상을 더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금 미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 9시가 아마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란의 대응 공격도 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모주타바가 애도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모주타바는 전쟁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생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일부 뭐 이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모주타바는 아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성명을 내는 방식으로 통치를 해갈 가능성이 높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암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 수장을 또 암살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또 다른 특수작전부대의 사령관을 또 암살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계속해서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이란을 향한 욕설 위협 그리고 현재의 행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나갔다, 직무 정지를 해야 한다면서 수정헌법 25조 얘기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게 수정헌법 25조 4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부통령과 내각 인사의 과반수가 서명을 해서 이것을 그 의회에 통보하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중대한 신체 정신적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지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정치적 반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가능성이 거의 없죠. 트럼프 일기 때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2기 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내각 인사를 선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자신에 대한 충성도고요. 또 결국 핵심적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과연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계열이죠. 그 무소속이긴 합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전하다. 척 슈머 민주당 지도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 수행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 굉장히 고강도의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경고 메시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습에 분노가 결집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글쎄요, 이란 내부는 상당히 지금 긴장해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마지막 민간 시설까지 공격한다는 경고를 지금 일주일 내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결사항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이란 국민들은 최근에 나온 뭐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란이 지금 그 새해 명절 있죠. 노이루즈라는 명절 마지막 날에 또 하는 또 명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피크닉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뭐 포기를 한 듯한. 그래서 뭐 저쪽에서 공습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영상들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도 좀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초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디 24시간 안에 극적 협상이 좀 타결이 돼서 평화로운 일상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자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 수반이 솔직 대범하다고 평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반응도 전했는데요. 남북 간 직접 소통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지 12시간도 안 돼 나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명의 담화로 대단히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국가 수반의 평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은 이번 유감 표명과 별개의 사안이란 뜻도 내비쳤습니다.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무모한 일체의 도발을 중지하고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하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자기들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 재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를 거란 위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적대적 도국가론을 유지하고 있고 그 도국가론에 따라서 한국의 모든 정책을 판단하고 있다.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이번 반응은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 표명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격을 맞춰서 입장을 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여정은 지난 2월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자신이 직접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는데 이 대통령 유감 표명에 대해선 김 위원장 반응을 대신 전했습니다. YTN 나혜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으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사실 오인 등이 있었다며 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걸 두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거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내란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중형을 더하는 게 형벌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18분간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 명백히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당시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도 없었지만 논란이 있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받았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운 거라며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가 처음 배당을 받은 사건이자 처음으로 변론을 종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초대형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가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지난달 말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구체적인 배경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대형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한 특검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 대상 항목 가운데 윤석열 부부의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입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수사 초기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국회 국정조사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에 부역하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동 사태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비축유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니다.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저장하고 있는 기름이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적 경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갔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자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전 씨를 허위사실 적시,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동체 위기를 사익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점 매석,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 씨는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라며 반발했는데 정정 보도해달라라고 해야 되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요? 뭐라 했으면 신속 수사하라고요? 이게 범죄입니까?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소환해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비슷한 주장으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고발한 또 다른 유튜브 계정 3곳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중동 관련 가짜뉴스 전담팀을 편성해 인터넷에 허위 정보가 올라오면 삭제,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만 이런 사례가 29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쓰레기 봉투 대란 우려에 사재기 움직임까지 있었는데요. 종량제 봉투 생산 공장은 원료 수급도 어렵고 가격도 올라 주문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한편에 비닐의 원료인 폴리에틸렌이 쌓여 있지만 중동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공장은 지난달 말부터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기계는 여전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원료를 구하지 못해 열흘 정도 휴업까지 했는데 다시 원료 공급이 끊기면 그나마 가동 중인 기계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원료 가격까지 올라 들어오는 주문을 다 받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도 나옵니다. 급증한 원료 가격이 공급 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도 적자라는 겁니다. 발주가 들어오는 만큼 그걸 다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격도 안 맞고 원료 수급이 안 되니까 지금 그걸 발주를 거부하고 있는. 조달청은 업체들로부터 원가 상승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조만간 계약 단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장재 등 공업용 비닐을 만드는 이 공장 역시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월 대비해가 3월 달에 20만 원, 4월 달에 70만 원, 토탈 90만 원 정도 오르면 한 55%, 50% 정도. 가장 큰 공업용 비닐을 만드는 기계가 2주째 멈췄는데 이러다 공장을 쉬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원료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정지됨이 정지시켜놓고 직원들은 휴업 상태로 하고 있는 걸 저도 한 두세 군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산 현장과 소비자까지 줄줄이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 이들의 한숨을 덜어줄 대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정말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공정 진행상 이제 현장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저희는 시공사에 납품도 할 수 없는 상태,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대로 납품도 못 받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중동 전쟁의 여파는 건설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류난과 비용 상승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진경호 건설정책연구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부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그 연구본부는 지금 건설 경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쭉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전쟁 여파 때문에 건설 현장이 무척 힘들다라고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자재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아스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협회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중단 얘기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레미콘도 그 뭐 시공사와 같이 계약한 그 사급자재를 제외한 광급자재 같은 경우는 물량을 그 납품을 중단하는 등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재 확보가 안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 유가부터 좀 짚어보면 예. 기름값이 오르면 건설 현장에서는 물류 운송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언뜻 생각이 나는데 예. 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운송비 급등이죠. 예. 그러니까 그 원유가가 110달러가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 그 원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경유를 많이 쓰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굴삭기라든가 크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모두 경유를 쓰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그 임차료에 해당하는 일대, 월대 내 인상 요구 움직임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운송 비용도는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는데요. 시멘트라든가 이런 자재 운송에 대한 비용도 파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장에서 장비 한 대당 요소수가 보통 한 통 쓰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비용도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그 운송료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들은 전체적인 공사 원가를 다 올리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재 확보가 어렵다라고 예, 앞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주요 원인이 뭐 생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이렇게 좀 공급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급등보다 공급이 안 된다는 문제는 결국은 그 실질적으로 그 자재가 예. 오지 못하는 자재를 만들 오지 수 있는 못한다. 재료가 오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스콘 공장에서도 실제로 아스팔트 재료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재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분들은 그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불일치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그 수요 불일치지만은 아예 공급이 안 되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래도 좀 정상이었을 때 쌓아놨던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어떡하나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건설사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역마진 리스크도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좀 어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재의 그 비축분이 한 4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뭐 회사마다 좀 다른 상황을 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공정과 연결돼서 확보되지 않는 그런 자재들이 꼭 필요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수도나 이런 것들을 땅을 파고 하수도관을 묻어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재료가 레진 콘크리트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2개 정도의 업체밖에 없는 소수의 업체들만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생산을 못하거나 아니면 단가를 많이 급등하게 되면 실제로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높은 단가에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파놓고 나서 덮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상황엔 시공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구매되는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구매되는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거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역마진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형 건설사들이 그 도산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꽤 숫자가 늘었더라고요. 오늘 제가 3월 30일자로 보니까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물론 종합 건설사도 한 150개 들어 포함돼 있지만 보통 한 850개, 86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들은 실제로 바로 전문적인 공정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돈은 높여지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금난이 바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도산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자재 확보를 어렵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특히나 환율이 워낙 올랐다 보니까 그걸 또 비싸게 사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도 큰 부담이겠죠. 환율이라는 것들이 오르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모든 것들이. 저희가 그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자재에 대한 단가도 다 올라가는 것이고 원유 수입에 있어 환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하게 그 자재에 대한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생산한 단가도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건설 공사비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건설 자재 중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 더 큰 문제일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당연하게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해외 건설 관련된 별도 그 TF를 좀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주로 이제 집중 관리하는 품목들이 뭐가 있냐면 레미콘 혼화재, 아스팔트, 또는 뭐 배관이나 창호나 단열재 등 플라스틱 제품, 페인트, 도로, 실란트, 접착체 이런 것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많은 민감한 영향을 띄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들어본 바에는 최근에 그 올라가는 금액들이 뭐 60%다, 70%다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데 필요한 건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 당연합니다. 특히 마감재들은 더욱더 많이 필요하겠죠. 마감재는 이제 주로 그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거에 다 수지나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팔트도 문제인데 도로 포장을 하는데 필수적인 재료잖아요. 이것도 가격이 70%나 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스팔트 가격이 70% 올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예 공급을 못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이라도 받으면은 더 좋을 텐데 공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일부 현장에서는 그 재생 아이콘, 재생 아이콘을 예. 활용해서 임시라도 좀 덮어보자 이렇게 그 발주처에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재생 아이콘 같은 경우는 품질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임시적이고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제한을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상황이라면 하루 이틀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그 위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특별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뭐 원유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가장 큰 대안이 되겠죠. 예. 그건 대안이라 볼 수는 없고 그 근본적인 해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안이 될 수 있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현재 그 해외 수출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국내로 다 좀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나프타 같은 거는 수출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건설 자재도 국내에서 품질 현상이 있거나 공급이 안 되는 것들은 수출을 좀 제한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장에서는 자구책으로 포장 용기나 비닐봉지라도 좀 아껴보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래도 뭐 도움이 좀 될까요? 사실은 비용 절감이죠. 현장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건설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떤 대형 비닐 포장재, 그리고 뭐 수거 마대, 뭐 자재 보호 필름, 방수 시트 이런 부분 다 나프타와 관련된 파생된 제품들이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로 그 현장의 지금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중요한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라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좀 끝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 발주처에서 공기를 좀 연장을 하거나 공정을 좀 변경을 해서 좀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예. 지금 당장 좀 아끼는 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 혹은 이미 나타난 그 영향만으로도 향후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가 상승은 뭐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있는데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지비 영향이 가장 큰 거고 공사비 차지하는 영향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공사비 한 10% 오르면 그 분양가에 한 2%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2%도 큰 거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제품들이 다 그 석유화학 제품에 파생된 제품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실제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할 때 그 계약 변경이나 공사비 증액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충분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건기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책도 함께 좀 마련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혹은 좀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업계에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외로 수출되는 그 건설 자재를 국내로 많이 돌려달라는 물량을 좀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그 금액이 많이 오르면 공사비가 급등하면은 결국 계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변동. 근데 이게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조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신속하게 그 발주처에서 좀 해줄 것을 좀 업계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아이템 같은 경우는 15% 이상 그 증가하게 되면 단품 슬라이딩 제도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정 항목에 대해서 그 계약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요건이 좀 까다롭고 또 그 절차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빠르게 정부가 또 발주청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재생 아이콘을 활용해서 좀 대체하는 방안들도 얘기했었죠. 결국은 한시적인 품질 완화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게 될 때는 제시용이 명확히 다 돼야 될 전제 조건이지만은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재생 아이콘 활용을 좀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합니다. 2020년부터 나타난 뭐 PF 위기라든가 여러 것들이 거슬러 해서 자금난이 심한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좀
같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협력사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하도급서 다 연쇄적으로 도산이 연결되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추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신속하게 추경이 통과되고 이 예산이 조기에 현장으로 좀 빠르게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한데 이참에 제도적 미비점을 좀 보완하는 계기로도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유화학 원료를 쓰는 의료 소모품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 등 개별 품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관계부처가 함께 의료 제품 수급 대응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입니다. 네, 지금부터 의료 제품을 의료제품 밝힐 것으로 수급 보이는데요. 대응 자, 어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재기와 담합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제품 유통 과정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융합 산업 과장이 배속하였습니다. 네, 요즘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에 플라스틱 제품들의 수급 문제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석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의료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 수요 단계, 유통 단계로 나누어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단계 대응 방안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생산 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 체계를 통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 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발굴 체계, 수급 불안정 의료 제품의 발굴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의료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의료 제품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수액 세트처럼 의약품인 수액과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수액제 백이 함께 만들어져 공급되는 경우가 많고, 멸균 포장재처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염 관리를 위해 멸균 처리된 공산품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조제약을 포장해주는 포장재와 아이들에게 시럽제를 주기 위한 약물통도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즉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망도 복잡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학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기업의 원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유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규제나 수가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두루 살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 변경 신속 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단계 대응 방향입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 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는 의료 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입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영업이익 5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우리 증시엔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코스피는 1.87% 오른 5,552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1.23% 오른 1,060포인트로 출발해서 현재는 1,05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증권가의 40조 원 안팎의 예상을 월등히 뛰어넘는 5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삼성은 물론 한국 기업 역사 전체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 효과로 증시 전반의 투심이 되살아날 거다라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성격으로 반짝 상승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휴전 기대감에 소폭 하락했지만 오늘은 2.4원 오르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1,508원으로 개장하며 여전히 1,500원대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나라 살림이 2년 연속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나랏빚이 130조 원 가까이 늘며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국가 자산은 1년 만에 366조 원 증가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벌어들인 총 수입보다 쓴 돈인 총 지출이 104조 2천억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두 차례 추경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 극복을 위해 나라 돈을 더 많이 풀었다는 설명입니다. 2년 연속 100조 원 넘는 적자가 났고 지난해 적자 규모는 역대 4번째로 큽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작년 4.1%보다 줄었습니다. 총 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년째 3%를 넘으면서 재정 관리가 헐거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과감하게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지출 구조를 통해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나라빚이 130조 원 가까이 늘며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포인트 증가한 49%를 기록해 50%에 육박했습니다. 1인당 국가 채무는 약 2,524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가 자산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힘입어 360조 원 넘게 증가하며 3,58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인 18.8%를 기록하며 자산이 244조 원 증가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186조 원 늘어난 2,77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낮았는데요.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한낮 기온도 13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예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태백과 남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내리쬐며 서울과 광주 13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때늦은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